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2부 섹션 발표를 맡게 된 MC 넥스 민동욱 대표입니다. 약간 식사들 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함께 한 40분의 시간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MF 전에 그 현대그룹의 공채로 입사를 해서 그 CDMA라고 하는 이제 무선 전화 단말기를 개발하는 사업부의 그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현대라는 그룹은 자동차 사업도 뭐 좀 잘했었고 그때 통신 사업을 또 열심히 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중견기업 사례 발표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국 산업화의 역사는 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잘 돼 있는 나라인 일본과 독일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때는 아직 좀 그 산업화의 역사가 좀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저희 나라가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위주로 육성이 되었다면 향후 50년은 중견기업들이 잘 성장을 하고 육성이 되어서 저희 나라 산업 구조의 생태계를 좀 튼튼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휴대폰 개발을 했었고 또 현대그룹이라는 데가 자동차 사업을 좀 잘하는 데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으로 97년도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 97년 12월 달에 CDMA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전화와 단순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들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 3G INT 2000이라고 하는 영상 통화가 되는 것들을 또 저희 나라 삼성, LG 현대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 3G 영상 통화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서울과 부산 지역을 데모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 시범 데모를 이제 저희 나라가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품들이 발전하고 또 어떤 부가 서비스들이 탄생하는지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3.5G가 되면서는 비디오 영상 통화, 또 카카오톡처럼 그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그런 사업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개인 휴대 단말기라고 하는 어떤 그 퍼스널 컴퓨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G 시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같은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부가 사업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4G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또 저희 나라가 5G를 그 평창 쪽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5G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나라가 2G, 3G 시대 때는 그 일본이나 다른 데들은 GSM 또 일본은 일본만의 고유의 방식을 적용했었는데 저희는 국제 표준인 CDMA를 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5G 시대에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시작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유럽도 5G 기지국 그 장비들을 선정한다, 우리나라도 선정한다, 미국도 선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5G가 되게 되면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지고 또 더 많은 부가 서비스들이 원격 진료, 아까 우리 앞에 설명한 그 차를 제어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들 여러 가지들이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잉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마트폰에 태블릿 PC의 모빌리티에는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부품들은 어떤 부품들은 사양을 하고 어떤 부품들은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CDMA 상용화 1세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영상통화 스마트폰 전까지의 이제 그 개발 기간을 거치면서 저 또한 창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차량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용 감시 카메라, 뷰잉 시스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목시적으로 우리가 봤다라면 현재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뷰잉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 센싱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편리한 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사례 발표했던 것처럼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더 편하게 우리가 오피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쉬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는 많은 영상 센서와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 스마트폰 쪽에 그 영상 통화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과 또 이미 도래를 했었고, 자동차 쪽에도 그 목시가 아니라 비전 인식 또는 그걸 통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2004년도에 15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97년 6년부터 이제 저희 나라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IMF가 이제 97년도에 저희 나라에 좀 위기가,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유례없는 2002년도에 빠른 졸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IMF 때 대기업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오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벤처 창업 붐입니다. 저희 나라 제일 벤처 붐인 시즌이죠. 그리고 코스닥도 그쯤에 거래소 말고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를 정점으로 그 벤처 활성화가 되다가 2003년부터는 그 벤처 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코스닥의 퇴출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나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창업한 2004년도에 제 지인들은 많이 말렸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좀 저를 좀 말렸습니다만, 저는 그 새로운 도전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하고 나서도 2006년도 7년도에 국내의 많은 휴대폰 업체들이, 중견 휴대폰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1년 반 사이에 뭐 GSM 방식의 수출을 하던 업체들, 또는 이제 작은 특화된 전화기로 또 국내 시장과 그 중국 시장에 수출했던 업체들,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시기에 부도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키코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또는 뭐 그런 상품, 파생 상품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나 키코 같은 또 그런 파생 상품의 리스크가 한국 경기에 또 영향을 줍니다. 또 2008년도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또한 있었습니다. 10년도가 지나서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보호무역주의의 태도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정쟁만이 아니라 나라별로 다 좀 약간 국수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들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2019년부터는 또 어떤 위기들이 또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유럽, EU도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에 또 뭐 영국,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미국, 중국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AI, 딥러닝 이런 시대에는 나라 간 또 협업 또한 활발해져야 되고, 업체 간 기술 협업 또한 또 활발해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환경과 협업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5년도에는 10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6,680억을 했으니까 지난 15년간 66배의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 성장의 결과를 보면 15년 동안 그 경영을 잘한 것이면은 맞습니다만,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은 저희 회사가 많은 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IMF 때부터 제가 창업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와 글로벌적으로는 여러 위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왔던 위기는 2006년 7년도에 저희 거래 업체들인 중견 중소 휴대폰 회사들이 부도, 또 워크아웃이 왔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저장기저리의 엔화 대출을 그 100엔이 780원일 때 2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상환해야 될 때는 그게 이제 100엔이 1,360원이 되면서 18억의 손실을 또 7, 8년도에 또 입게 됩니다. 그때는 저속 성장기였습니다. 국내에 제가 팔 수 있는 곳은 이제 대기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저희는 해외 시장 개척을 너무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일본과 중국과 대만의 영업사무소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영업을 열심히 했던 부분이
2008년도에 이제 해외 2년 반의 기간을 거쳐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일본의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역수출하는 또 쾌거를 이루었고, 중국의 피처폰 발전 시기 때 많은 또 수출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조직은 단단해졌고 또 매출 또한 계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2차 위기가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한 12년도에 찾아왔습니다. 그 12년도에 저희 회사 사업 계획은 2,600억이었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적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700억으로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2012년도가 이제 아이폰 3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왔고, 삼성에서는 갤럭시 3가 또 런칭을 했습니다. 아이폰 3와 갤럭시 3는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에 스마트폰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담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요. 제가 수출을 많이 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저희 주 고객이었던 NEC, 산요, 카시오, 히타치 이런 데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하던 게 800억, 600억이 200억으로 줄고, 또 국내 중견회사가 또 워크아웃을 진입하고 하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위기를 사업 다각화,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로서 이겨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2007년도의 위기와 2012년도의 위기는 저희 내부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변화 또는 또 시장 세태의 변화, 어떤 트렌드의 변화였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있던 위기는 저희 내부의 위기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이 3년 연속 또 경영이 잘 되니까 2014년도부터 저희가 좀 과투자를 했습니다. 그 생체 인식 쪽에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에 투자를 하고 R&D를 육성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 활동들을 2년 연속 과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획대로 매출이 되면은 좋았는데 2016년도에 매출 지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 적자를 16년도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14, 15년도에 준비했던 신규 사업들이 매출화되면서 저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7천억을 목표로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5명이 시작했던 저희 회사는 현재 4,000명의 임직원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인도에는 영업사무소가 있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는 R&D와 공장 또 세일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위기가 왔던 2006년도, 7년도에 접했었던 좋은 책 중에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간된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스티븐 M.R. 코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에 있어 현상유지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이 중견기업 또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 그런 발표에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고 더 시간이 지나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가려면은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 같습니다. 저희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지만 저희가 국내에서 하다가 국내 고객이 없으니까 해외 시장 영업을 개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부품 소재 회사들, 대만 회사들도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또 해외 시장 개척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이템을 변경해서 또 차량이나 생체 인식 쪽으로 또 시장 개척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들 수 있겠고요. 생산지 다변화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공장은 한국에도 있고 중국과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나라별로 수입 관세를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이템별로도 다르고요. 또 베트남은 또 태평양 지역 간에 FTA가 또 돼 있고 저희 나라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생산 기지를 통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MC넥스라는 회사가 휴대폰과 차량용만 시작을 했다가 얘네들이 생체 쪽으로 하고 IoT 쪽으로 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업종 다변화가 또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종 다변화를 그냥 저희가 어떤 방향성 없이 한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R&D의 70%를 쓰면서 한 20-30% 투자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매니팩처 라인에 1-20% 투자를 했을 때 신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저희 고객들이 같은 고객들이 여러 아이템을 사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쪽에 착안해서 업종 다변화를 지난 15년간 해왔습니다. 끝으로는 핵심 부품에 내재합니다. 원가 경쟁력이 없고 다른 제품들과의 제품 차별화가 없이는 또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모듈 중에서 이미지 센서 다음으로 원가가 비싼 구동계 아이템을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게, 싸게, 정확하게, 빠르게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4분짜리 저희 회사 동영상을 보시고 뒤에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2004, MCNext was established as corporation and developed the smallest VGA camera module in the world. Establishment of MCNext Shanghai Electronics Limited received Ministry of Industry Award and the Presidential Award. As building a solid business credibility as certificates of ISO 14001 and TS 16949, factories, R&D center, and regional offices were established in China, Japan, Taiwan, and Vietnam. Since listed on Kosdaq market, MCNext made a successful achievement with $200 million exported. Through the penetration to IoT and video security solution businesses in 2015, MCNext has expanded business field by launching own brand iClone. With the ownership of autofocusing patent,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mobile camera module, MCNext develops from HD to 20 megapixel autofocusing camera module and actuator to meet the market needs of high performance and micro miniaturization. As leading global market of mobile camera, MCNext has built up the global production lines, where has a capacity to produce 15 million units per month through 3 production factories in Shanghai and another factory in Hanoi, Vietnam. Especially Hanoi factory in Vietnam, which was recently established, had been set up a full automatic production line of VCM, OIS, encoder, and SMT. Mobile camera module technology patents are implemented to the automotive camera module. As connecting to various IT control technology, the camera module technology is strengthened the completion of the future-oriented and convenient auto technolog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MCNext completed development of LiDAR camera and 6-channel AVM. MCNext is globally recognized by developing various core technologies of automotive imaging system which ensure drivers' safety. Also,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backup camera in the US is expected to increase demand for automotive camera, which will be prospected that the automotive camera becomes the main growing sector of MCNext. By using various object recognition of digital image process technology, autonomous car solution of MCNext will be the innovative technology to advance the era of future autonomous car. Furthermore, as developing high-tech biometric security solutions such as fingerprint scan, iris scan, face recognition technology, MCNext are leading the biometric sensing technology field, with trying to implement to various fields of mobile security, fintech, and smart home system, etc. The MCNext's competitiveness of product technology and automatic production system is made a good partnership with many domestic and foreign global top-tier companies and made a big business achievement. Smart image system towards the future. The leading company of the next generation's IT image solution. MCNext will be the smart eye that you need in daily life. Multimedia core of the next. MCNext. 예,
저희 회사의 4분간 동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지난 15년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동차 카메라 분야는 국내 1위, 세계 5위, 시장 점유율 8에서 10%를 점유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이제 R&D 출신이긴 한데요. R&D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광학, 그다음에 메카니컬 여러 가지 요소 파트들을 내재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R&D는 현재는 되게 강하고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4차 산업 시대 또는 AI 또 자율주행, 뭐 스마트홈 이런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개발이 되게 필요하고 또 코옥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협업과 코옥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은 4,000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본사 500명 근무 직원으로 볼 때는 한 46%가 R&D에 종사하고 있고 57개의 특허와 19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차세대 IT 시대에 눈이 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위기가 왔던 일본과 국내 2차 부도 상장 직후에 그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또 저희는 이미 이제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었습니다만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정부 과제가 2011년도에 시작을 되었는데 저희가 월드클래스 300 1기로서 선정이 돼서 초소형 구동계 과제를 또 이제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쟁력 있게 개발이 되어서 국내의 삼성전자, 일본의 교세라 샤프, 또 중국의 대만의 폭스콘 이런 곳에 저희 부품과 제품이 또 수출할 수 있게끔 되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었고 올해 4월에는 삼성의 1차 협력사 전체 중에 저희가 기술혁신 대상을 또 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율주행 쪽의 영상 센싱 쪽에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스텝 3, 4단계를 위한 영상 센싱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스마트폰과 차량용 영상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6개의 사업 분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 카메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및 시스템,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쪽에 홍채와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다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동계, 원가 경쟁력 갖고 차별화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구동계를 좀 빨리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는 구동계 파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4년 전부터 IoT 파트. 그다음에 2년 전부터는 VR, AR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IoT와 VR, AR은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매출하는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장이 지금 진입 단계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04년부터 저희가 1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폰 쪽 파트입니다.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갤럭시 S8, 노트 9 등등의 저희가 양산하고 있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트리플 카메라와 쿼드 카메라 또한 저희가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동계 사업은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1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구동계가 전자식 방식으로 하는 거, 볼 베어링 방식으로 하는 거, 손떨림 2개씩 움직이는 거, 또 와이드 메카니컬 셔터로 조리개를 조정해 주는 것들을 이러한 구동계들을 개발하고 구동계만 또 매출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제품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OIS에 대한 설명과 조리개 가변에 대한 설명을 S9은 사례로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걸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생체 인식 쪽이 되겠습니다. 생체 인식 쪽에는 익숙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 정전 방식의 지문 인식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언더글라스 광학식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초음파 방식 또는 광학식 방식의 지문 인식 제품이 있습니다. 광학식 제품도 개발이 끝나서 이제 곧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채 인식, 노트부터 시작을 했던 갤럭시 S7 노트부터 시작했던 홍채 인식 등을 저희가 또 생산하는 2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얼굴 인식 쪽도 저희 고객사들과 같이 개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가
고객을 알아보고 또 say hello 하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인식 기술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부터 초창기부터 차량 카메라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그 450만 개 이상, 올해는 한 500만 개 정도 출하할 것 같고 820개 종류의 여러 종류의 센싱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고급 차종에는 100%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군용에도 100%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장비, 기타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27개 차종, 푸조와 시트로행의 18개 차종, 볼보의 2개 차종, 중국의 진리의 5개 차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차종에 들어가는 제품들과 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대신해서 차 전후를 다 본다. 멀리 있는 건 레이더가 보고 또 RF를 보고 또 그 외에 중거리 가까운 거리는 카메라나 울트라소닉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필요한 센싱들입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영상 관련된 것들은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 노면 상태를 잘 보게 해서 얼었을 때, 물이 많았을 때, 또는 비포장일 때, 기타 커브가 급할 때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또 영상으로 해주는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주차는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이제 2014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상 관련된 부품 소재를 가지고 IoT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IoT 사업을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시스템 브랜드는 아이클론이고 CS에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 통신용 모뎀이 들어가 있는 그 블랙박스라든가 그 카메라가 호스트인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슬레이브를 두는 겁니다. 그 도어 센서라든가 윈도우 센서, 파이어 센서, 가스 센서 등의 슬레이브를 두고 얘네들을 카메라로 다 인터페이스해서 카메라가 고객 스마트폰에 링크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라고 그 웰컴보드의 그 A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명이 이 매장을 방문했는가? 남자는 몇 명이었고 여자는 몇 명이었는데 그들의 에이지 그룹핑은 몇 명씩이고 그들이 체류한 시간은 얼마인데 그들이 제품을 샀나 안 샀나 이런 식의 데이터 서베이를 하는 그 스마트 디지털 이미지 사이니지라는 개념의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한 또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는 이제 VR, AR, 3D 카메라 쪽에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미국의 매직 모션의 이미지인데요. 그 가상현실 쪽에도 카메라나 또 그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가 영향이 좀 있습니다. 또 제스처 인식 쪽에도 마찬가지로 또 VR 쪽에도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인텔, 퀄컴, 미국의 림모션과 또 같이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D 카메라 또는 그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작년 경우에는 전체 6,680억 매출 중에 한 82%를 수출을 하였고 스마트폰 고객은 국내 삼성전자와 해외 NEC, 뭐 폭스콘, 교세라, 뭐 소니 뭐 이런 고객들이 저희의 고객입니다. 오토모티브 차량용 쪽은 현대기아 모비스와 쌍용, S&T 모티브, LG전자, 유라 코퍼레이션이 저희 국내 고객이고 해외에는 푸조, 시트로행, 볼보, 그다음 하이센스, 진리, 미국의 레이어드 이런 업체들이 또 저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 강의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출간한 초격차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없는 변신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 또한 같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이상 가고 또 10년 이상 가고 그들이 이제 시장 지배에서 브랜드와 평판이 좋아지고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중에는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하고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다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름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제 경영의 그 스타일 또한 앞으로 제가 뭐 70세까지 경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시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만족하는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의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핵심이 있고 저와 관계되는 외부 인프라와 고객 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기술의 트렌드를 내가 맡겨가고 있는가, 또 거기에 이제 매체 활용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글로벌 동향은 어떤가, 이렇게 미래를 읽기 위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습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실행이기 때문에 어딜 더 웨이트가 됐으니 애매합니다만, 제 세대 때가 이제 미래학자들이 많이 나올 시대입니다. 뭐 엘빈 토플러라든가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의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가끔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하기도 합니다. 지속 성장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데, 시장 개척을 하려면 차별화가 뭔지, 마케팅, 기타 서베이가 필요하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쉼없이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고객사, 좋은 커스터머, 또 성숙된 소비자, 또 정부의 전략적 정책, 또 기업의 방향, 또 기업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띵킹과 패션, 이런 것들이 지속 성장한 기업을 만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40분 남지 않는 시간 동안 경청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